부산에 특별한 지원이나 규제를 해소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경제, 산업, 교육,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요한 정책들을 법안에 담아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조경근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부산시장이 국회 앞 천막 농성까지 벌여가며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법안입니다. 일단 올해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인데 오늘 시사 포커스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뭔지, 부산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향후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떤지 심층 토론 준비했습니다. 심층 토론 오늘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토론합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이경덕 부산광역시 기획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석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알기 쉽게 어떤 도시를 말합니까, 기획관님?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2조에 보시면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관광과 문화, 환경의 국제 기반을 갖춘 그야말로 글로벌 무대에서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본과 사람, 기업이 집적하는 도시입니다. 의미적으로 보시면 국내 제2의 도시라는 것보다는 글로벌 무대에서 정말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우리가 흔히 부산하면은 한국의 두 번째 도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도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막상 부산 시민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번에 160만 명에 달하는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이 글로벌 혁신 도시법의 추진을 조속히 해야 된다는 서명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정말 우리 부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세세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부산이 이런 기치를 내세우고 이런 목표를 세운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 자체가 이제 수도권 일국주의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의 소멸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기회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는 국가 간 경쟁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이 아주 심화되는 그런 글로벌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도시를 나아갈 건가를 고민한 결과물이 결국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나와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의 설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부산이 생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절실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인구 소멸 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많은 인구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혁신적인 어떤 제도의 변화 그리고 투자 그리고 인구 유입이 없이는 부산은 결국에는 소멸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기감에서 이 특별법이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가 세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첫 번째가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항만이 환적 화물로 보시면 세계적으로 2위 수준입니다. 다만 항만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비교해보면 인천과는 거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물류 경쟁력이 질적으로는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정부 역시나 공항과 항만, 철도, 도로를 연계한 복합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물류가 특구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자본과 기업,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거점을 제대로 조성하겠다는 목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산이 지금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아주 주요한 위치에 항만의 도시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리고 허브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도나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 기업들이 유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관세 환급이라든지 어떤 세금의 혜택이라든지 또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그런 충분한 싱가포르나 두바이 이상 그런 우리가 목표라는 그런 도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의 입법이 될 것인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물류 거점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국회 입법을 추진을 하는 중인데 충분히 담겨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부처 간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토부를 비롯해서 중앙정부가 오히려 문항의 조문의 수를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특례 조항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2대에 전재수 의원과 이현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 내용에는 21대 제안한 내용보다 상당히 좀 후퇴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싱가포르나 두바이 등의 우리 다른 글로벌 도시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도시들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두 번째 전략 부분이 바로 금융 부분입니다.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이 2009년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결국 대한민국에는 금융 중심지가 부산과 서울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알고 계실 때는 서울만 금융 중심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저희가 금융 분야의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되면서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과 기업들이 집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겠지만 이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금융 중심지를 더욱더 내실 있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 분야의 금융 특구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국가적인 지원책이 보다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짚어봐야 되는 게 바로 산업은행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산업은행 이전이 이제 민주당이 좀 관심이 좀 덜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건 상당히 오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유치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연히 자기 지역구에 산업은행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또 공약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쉬운 것은 산업은행 이전을 단순히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정치 논리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지역 공약이면 지금처럼 민주당을 적대시하고 강대강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어떤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산업은행 특별법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경색되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은행 이전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도 전혀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는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기관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의 거주라든가 정조의 문제가 분명 제기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은행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산업은행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민적 그다음에 국가적인 이런 소통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금융산업의 특성을 보면 현재 서울의 94%의 금융회사 본점이 지금 자리에 있고 그리고 40%가 여의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산업의 특성상 어떤 네트워킹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특성을 좀 배제하고 오직 정치적 논리로만 이 문제를 접근해서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홍 시장이 왜 또 무슨 은행을 또 대구로 유치하겠다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아무래도 지역 발전에 은행 같은 중요한 기관들의 이전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진행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게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획관님,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 분야가 바로 디지털 첨단 산업 거점 조성인데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은 결국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이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또 이 산업이 클 수 있는 부지도 있어야 되고요. 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책도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졌는가의 문제인데요.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이런 글로벌 특별법상에 굉장히 파격적인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국가도 책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 첨단 산업 할 때 이제 부산이 항상 내세우는 강점이 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보다도 이게 유리하다. 그래서 AI든 뭐 반도체든 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특화해가지고 부산시가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원전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실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역외로 수출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최근에 하나의 정책적 변화를 말씀드린다면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구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이런 전력 요금의 차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기반을 해서 기업들이 오히려 전기를 보고 부산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우리의 오히려 또 장점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은 맞습니다. 저는 어떤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부산시가 과연 디지털 첨단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부산 글로벌 창업 허브 도시를 그렇게 야심차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7월 달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요청을 받았죠. 그죠? 이렇듯이 그 내용을 보면 또 사업 계획이 불분명하다, 구체적 수요 조사가 없다, 내부 공간 조성 계획이 없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행정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항상 좀 변죽만 올리지 내용은 그렇게 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좀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단계에 있고요. 그 첫 번째 심사 과정에 일부 미비한 점은 분명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요인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정부에서도 수시로 심사를 통해서 보완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곧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결국 의회, 시의회 내부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나와 계시니까요. 공유재산 심의나 향후 내년도 예산 반영에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우리 저희가 정식 오픈하는데 크게 일정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허브 도시에 이렇게 3대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거창한 이게 되면 정말 부산은 확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떻게 단계별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씩 이렇게 각자 분야에 새 나갑니까? 어떤 추진 전략을 실질적인 추진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글로벌 허브 도시와 관련된 법안에 반영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보안부처가 엮여져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법안에 저희가 국무총리님을 이런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심의하고 최종 결정까지 하게 함으로써 이 정부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게끔 하였고요.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앞으로 후속 입법 과정이나 시행령이나 시의회 조례나 이런 제정 과정에 충분하게 법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끔 순차적인 로드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전 의원님 조금 전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그런 방식에 대하여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시의회 같은 경우에 이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하여서 시의회에서 좀 자세하게 이걸 뜯어보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정이 있었습니까? 예, 당연히 네네. 있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시장에게 예타 면제권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부산시의 47명의 부산시의원 중에서 무려 지금 44명이 시장님과 같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 무엇보다도 잘 협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산에 정말 필요한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여야 할 것 없이 총력을 해서 그렇게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특별법을 전재수 의원과 이현성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만 보더라도 여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목표를 달성해 나가려고 하면은 규제 혁신, 특례 이런 게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법안의 수준보다는 협의 과정에서 파격적인 특례 조항들이 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타 관련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예타 면제나 이런 부분도 포함됐었지만 지역과 관련된 법에 예타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협의 과정에서 예타와 관련돼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저희는 큰 의미라 생각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세제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확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하고 특례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전 의원님이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시의회 관점에서 부산시를 볼 때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부산시만의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그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각 정당 간의 어떤 미묘한 어떤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예타 면제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그런 것들이 빠져서 많이 아쉽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특례나 그리고
규제 혁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 투자를 하는 분들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세금이나 또는 뭐 규제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산업 구조를 좀 다각화하고 그리고 투자처에 대한 경로를 좀 다양하게 해서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이 투자 자체가 흔들리고 제주도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지금 지적은 교육관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투자가 굉장히 핵심 조항인 내용이고요. 글로벌 허브 토지 특별법 역시나 자본과 기업이 집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상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다면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업이 실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 부분들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유인을 할 수 있는 요소, 부지와 인프라와 자금과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가 패키지로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 대형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 겁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도 함께 부산 시민의 열망을 전했습니다. 정쟁 법안이 아니고 정말 지역 살리기 법안이고 가장 절실한 민생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아직도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천막 농성까지 나선 건 올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기 위해선 입법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한데 결국 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해 추후 일정상 정기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다음 달 임시국회인데 민주당이 합의만 해준다면 상임위의 의결만으로 입법 공청회를 생략하고 바로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주와 전남 등 다른 지역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중앙 정치권의 강대강 대결 속에 글로벌 허브법은 국회 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육관님? 애를 쏘셨을 텐데. 저희가 정기국회 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상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연내에 또 임시회도 있고 또 여야 간의 지역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이견이나 쟁점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정치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연내에 충분히 통과 가능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 연내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같은 이런 법안이 지금 4개 시도에서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는 각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다 올라와 있고 부산만 특별히 먼저 처리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괄해서 처리하자라고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고 그렇게 어제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과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뉘앙스를 품을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뉘앙스를 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침 또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연내 통과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는 두 가지 비판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시와 또 여권이 얼마나 진짜 노력을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점과요. 또 뭐 방금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이걸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비판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야의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는요. 정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부산특별법의 필요성은 다른 지역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이라는 문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부산특별법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그래서 통과되는데 전혀 허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시로서는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이나 현재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들을 더욱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소통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국힘, 여권이나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좀 못한 게 아니냐. 민주당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추진하는 쪽에 문제가 더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부산 시민은 지난 총선에서 18개의 국회의원 자리 중에서 무려 17개를 국민의힘에 몰아주었고 부산시장님도 같은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부산시의회도 절대 다수가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께서는 할 힘을 모아줄 건 다 모아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출구 전략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리고 뭔가 탓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만드는데 그것이 민주당이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오히려 더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야 의원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음에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텐트를 쳐놓고 한동훈 대표도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난 9월 달에 국회 정기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이 정식으로 되었고요. 그러한 법안 소위의 지역법 중에서는 가장 먼저 상정이 되고 공청회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의 예상으로는 근본 지난주에 물론 공청회가 열렸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국회상에서 막바지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정치 투쟁이 아니라요. 지역의 절절한 목소리를 이런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속에 법안 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거기에 법안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윤 의원 네. 말씀하기를 같이 처리할 거다. 다른 지역도 지금 특별법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그러면 부산 같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부산이 열심히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그거 먼저 하고 하면 될 거를 하는 그 두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앞서서 진행했고 21대부터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어쨌든 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호언장담했던 우리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장님이 가장 먼저 어쨌든 좀 질책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강점들 그리고 훨씬 먼저 했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알려나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다른 어떤 같이 해야 된다는 논리에 묻힐 수밖에 없게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쨌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조금 대응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그 전 의원님이 원래 냈던 법안보다 이번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많이 후퇴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거든요. 예.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 특례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세 면제와 환급 규정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맞죠, 기획관님? 그리고 국공유 재산 특례 조항에서 임대 기간을 50년으로 했던 것을 20년으로 줄였고요. 용적률과 건폐율도 150%까지 허용하던 것을 100에서 150% 늘려 잡는 것을 120% 줄여서 그렇게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네네. 구체적인 뭐 투자나 이런 공유지 임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 안 대비해서 이런 수준이 약간 낮아졌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통상적인 정부의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이나 이런 국가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맞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핵심적인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저희가 담을 계획에 있고 정부와도 협의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서 기대와 다르게 좀 미비한 점이 분명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법에 담지 못하더라도 종합 계획이나 이런 입법 과정에 후속 입법 과정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전 의원님이 하나, 둘, 세 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시고 전반적인 전략에서 좀 이렇게 낮추는 게 통과가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본질적 조항이 아니라면 정부가 다른 지역이나 국가 프로젝트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한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좀 보니까 핑계로 들리고요. 그러면 필요 없었던 조항을 왜 21대에 그 조항을 올려서 통과 못되게 했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반드시 필요하니까 저는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속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미한 부분들은 보강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 법안도 지금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후속 법안 협의는 잘 될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짓는지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든 법 자체로 구체적인 효과가 달성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 법이 본래의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시의회 조례까지 심지어는 종합계획 만드는 단계까지 그것이 모든 것이 연계가 되어야지 그 법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은 충분히 후속 입법 과정에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1대 국회에 말씀을 하셨지만 21대 국회에 발의된 내용도 사실은 부처 협의 전의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또 저희가 사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사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상위법을 거스를 수 있는 하위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례법 자체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하위법은 그거를 초과한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규제를 풀 수는 없다는 건 당연히 아시죠, 그죠? 그런데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빠졌는데 그것을 시행령이나 규칙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것은 제 법 상식상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정돼서 올라간 법안도 여야 국회의원 두 분이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서 올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발전 그리고 부산의 생존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민주당에서도 간절하게 통과되기를 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한 분밖에 없는 전재수 네, 의원이 전재수 의원. 네. 이현성 우리 의원님과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합의를 해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데 뭐 두 분이 의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셨던 부분. 이 부분은 국회 중앙 정치 무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여야 지휘부 간에도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년에 부산시 총 예산의 10%를 글로벌 허브 도시 사업에 편성한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아마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이 한 16조 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10% 정도가 글로벌 허브 도시 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글로벌 허브 도시 이 분야에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외의 부분이 글로벌 허브 도시와 전혀 무관한 사업은 아니고요. 오히려 시민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이런 이 생활 속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 역시나 크게 보면 글로벌 허브 도시와 연관된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도 예산 16조 원이 넘는 그 돈 모두가 중장기적, 단기적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한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조 6,853억을 10%니까. 예. 네, 글로벌 10%니까. 허브 도시 조성 네, 네. 특별법에 지금 올렸습니다. 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1조 6천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린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조목조목 보면 상당히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네, 현행 법을 어겼다든지 절차를 무시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 예로 들면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심사 이행 중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6조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대공원 아트 파빌리온 설치 사업은 이미 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의원님들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7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은 결국 삭감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운영 관련도 지금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제36조를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절차와 법령을 무시한 그런 졸속적인 예산안의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30.2%, 68.2%를 정액시킨 반면에 우리 자영업자들의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는 고작 2.1%만 반영했습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생활도 좀 챙겨보는 그런 부산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 사전 절차상 이 정부와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12월 초까지는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또 심의 절차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게 충분히 저희가 통과되리라 보고 예산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자영업자 이런 문제 어려운 부분들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예산이 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과 또 미세하게 시민들 생활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은 규모보다는 어디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어디에 편성이 되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규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고요. 어느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정책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커버한다 또는 더 지원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난해 대비 많이 예산이 정액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부산시정이 거기에 더 몰두한다라고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산 시민들의 지금 생활이 너무 팍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산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돌보는 그런 예산안이 좀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고작 2.1%만 증가되어서 많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민생 부분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순하게 규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R&D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또 소요되는
고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요. 자영업자나 여러 가지 민생 관련 예산 부분은 오히려 정말 가려운 부분을 그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드리는 질문은 두 분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에 부산을 바꾸는 빅 디자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2026년까지 61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디자인 사업이라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건지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목적과 내용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디자인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세계 유수의 도시를 보면 특정 건축물 또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거리의 모습, 외관 자체가 하나의 글로벌한 관광 상품이자 또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랜드마크. 그렇습니다. 인생이죠. 부산 네. 역시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고층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식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과 같은 획일적 디자인으로는 굉장히 따분한 도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바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산의 환경이나 여건에 맞는 굉장히 창의적인 건축, 그다음에 도시의 디자인, 공공 디자인 쪽을 좀 강화를 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많은 분들께서 부산을 조금 더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 일환에서 저희가 빅디자인 정책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은 그 어느 시장님보다 예술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미협 회원들조차도 아직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뽕피드 미술관 분관을 기의 건립비 1,100억 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는 610억 원을 들여서 빅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중에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5억을 들이겠다고 합니다. 어떤 화장실을 짓는지는 몰라도 해외에 유명한 화장실이 있답니다. 사실 여유만 있으면 화장실도 5억이 아니고 50억짜리 화장실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부산시 예산을 보면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787억이나 시비를 보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산의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재예방사업 사업비도 부족해서 심지어는 부채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화장실 정말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K컬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왜 유독 부산시장님만 해외의 문화를 그리고 해외 화장실을 그렇게 더 좋아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조직 개표를 하면서 이런 시의 전반적인 디자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국단위 기구를 신설을 했거든요. 네네. 그 의미는 지금처럼과 같은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단편적으로 하기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외양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게끔 한 취지도 있고요. 저희는 디자인을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미적 요소라기보다는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시민적인 이런 행정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넛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하겠지만 조금 더 부산시 발전에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는데 지금 모델로 삼는 도시가 두바이, 또 싱가포르 이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도시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싱가포르, 두바이 도시 대 도시 간의 네네. 협력도 중요하지만 또 싱가포르나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진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싱가포르나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벤치마킹 할 수는 없습니다.
각 도시가 처한 여건과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분들 좀 감안을 해서 부산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싱가포르, 두바이 모델을 많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 차원에서 그런 협력과 노력을 한다면은 시의회도 예를 들면 두바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어떤 교류나 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는 뭐 우리 계획관님께서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 뭐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하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부산만의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산 하면 생각나는 그런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부산의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인천에는 지금 해외 동포청을 유치해가지고 그 관련 여러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부산도 부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좀 개발해서 해외 여러 투자자들을 유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부산 앞에 인천을 넣든 대구를 넣든 광주를 넣든 다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한들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안에 담긴 내용은 부산만 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만의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게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정말 질적으로 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시와 또 시의회가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도 하면서 정말 부산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시민단체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운영비를 확대 편성하고 의사수급 방안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부산에서 만 69세가 넘는 고령 인구의 14.7%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집계됐습니다. 또 만 60세에서 68세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8.2%로 전국 평균보다 2.9%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에서 1,388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11,65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9,346명과 비교해 2,3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에 포함된 부산업체는 31개로 2022년에 28개보다 3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부산기업 1위는 전국 111위를 기록한 B&K 부산은행이 차지했고 르노코리아는 전국 순위 156위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 1위에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100대 기업에 포함된 부산 기업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총장은 학교 범인이 부담해야 할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2억 4천여만 원을 교비 회계 수입에서 무단으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길 봐달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 사람들은 거의 마지막 행동으로 천막을 칩니다. 부산시장, 지역 정치인의 국회 앞 천막도 그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천막은 낯섭니다. 대개는 사회적 약자, 억울한 사람들이 천막을 치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에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뭘 했나 하시는 분, 또 이 법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 토론이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ack and white. Try to keep